예전에는 저혈당 나오면 은근히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오히려 이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21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당뇨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고 위험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급성 합병증 중 하나인 저혈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뇨인들이 의외로 저혈당에 자주 노출돼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연차가 오래된 당뇨인일수록 더 자주 노출이 되죠. 근데 문제는 저혈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혈당이 오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지 못하는 탄산이나 주스, 초콜릿 이런 달콤한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저혈당 나오면 은근히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저혈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굳이 당뇨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나 저혈당 온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운이 없거나 허기질 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의학적으로는 저혈당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럴 때 혈당을 실제로 재보면 정상인들은 아무리 혈당이 낮게 나와도 70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아요. 보통 건강한 성인들은 혈당이 70에서 140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사실 제대로 된 저혈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몇 이하가 저혈당이냐는 개인마다 또 연령에 따라서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70 이하의 혈당을 저혈당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저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일형 당뇨인의 경우에는 저혈당의 범위를 조금 더 높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동이나 인슐린 영향으로 혈당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일반인보다 더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저혈당의 기준을 높게 잡아야 저혈당이 자주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일형 당뇨의 경우 정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혈당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일형 당뇨인들은 자주 저혈당에 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저혈당이 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또 저같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 인슐린 주사 하나 가지고만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훨씬 더 자주 올 거예요. 우선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2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처럼 연속 혈당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혈당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한다고 노트에 제 하루 혈당을 정말 여러 번 재서 잔뜩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혈당 노트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혈당을 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한테 하루에 한 번만 혈당을 재라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혈당 변화가 정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일형 당뇨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죠.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혈당 체크도 하라고 하시고 인슐린 주사도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라고 하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뇨 교육을 더 강조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암튼 일형 당뇨의 인식이 의사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볼 때마다 항상 선생님이 저한테 저혈당은 진짜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훨씬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싫더라고요. 왜 저혈당이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저혈당 안 나오게 한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나? 저혈당 나오면 진짜 심각한 건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요. 원래 사람이 억지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가 싫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숙제하려고 막 책상에 딱 앉았는데 엄마가 너 숙제 안 해? 숙제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하기 싫죠. 저도 어릴 적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간 혈당 노트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보지도 않으면서 저혈당 절대 나오면 안 돼. 저혈당이 왜 위험한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니까 저는 그때는 선생님 말이 오히려 이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저혈당이 뭔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아마 그 발병하고 초창기부터 저혈당에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는 저혈당 관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작은 손님 당뇨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저혈당이 정말 저혈당이 무서운 거구나 라고 느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당뇨 환자인 제가 그동안 몸으로 겪고 공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혈당의 증상은 사실 엄청 많아요.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 혈액 속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저혈당이. 그 포도당 결핍 증상이 온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불안감도 커지고 뭐 식은땀이 나거나 손발도 이렇게 떨리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뭐 혼수 상태나 경련, 발작 그리고 뇌 손상까지 일어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이 정도는 다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혈당 증상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경계, 우리 몸의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증상들하고 둘째는 뇌, 우리 뇌와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저혈당이 오면 우리의 신경과 뇌에 영향을 미치냐면 뇌세포하고 신경세포들은 에너지원으로 혈당,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요. 다른 세포들은 포도당 말고도 뭐 지방, 단백질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뇌세포하고 신경세포는 평상시에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혈당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세포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과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가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당연히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혈당을 올리기 위한 호르몬들,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돼요. 혈당이 몸에 부족하면 몸에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뭐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제 불안 심리나 뭐 우울증, 뭐 난폭성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코티졸이 이제 뇌 속에 많아지면 뇌 기능을 좀 이렇게 저하시키기도 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신경 쪽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두통, 머리가 어지럽고 또 어지러움, 손발 떨림, 그리고 근육통, 허리통, 시력 장애, 뭐 눈이 이렇게 침침하게 잘 안 보인다든가, 뭐 근육 경련, 이렇게 발에 쥐가 난다든가, 뭐 비틀거리거나 뭐 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손발이 이렇게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뭐 간질이나 경련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많죠 증상들이.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쪽에서 반응하는 저혈당 증상이고요.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우리 몸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신경세포는 이제 고혈당으로 손상돼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근데 저혈당으로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면 신경세포 파괴로 인해서 고혈당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더 잘 생기게 일조를 하죠. 근데 사실 신경 쪽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굳이 혈당 체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쉽게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 식은땀, 손발 떨림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 저혈당이 오면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요. 그리고 심장이 번지점프 하기 직전처럼 엄청 두근거리면서 뛰어요. 그리고 손발은 이게 눈에 이렇게 떨림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떨리거든요.
이런 신경계 쪽 증상들이 저혈당 반응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당을 섭취하면, 음식을 섭취하면 사실 바로 없어집니다. 커피 아니고 물이에요, 물. 우리 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울증, 불면증, 불안, 근심, 짜증, 그리고 공포, 집중 안 됨, 안절부절 못한다든가, 심하면 치매. 우리가 생각하는 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증상들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갑자기 짜증도 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당뇨인이 있다면은 사실 그분은 우울증보다는 저혈당증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울증하고 저혈당증하고 증상은 비슷한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뇌에 충분한 포도당이 공급되어야 이렇게 마음도 안정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뇌의 무게는 우리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뇌는 전체 포도당의 20에서 25%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뇌가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하는 일도 많은 거죠. 사람의 대뇌 피질은 150억 내지 330억 뉴런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뉴런은 10,000개 이상의 시냅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당 결핍, 에너지원에 결핍이 생기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15분, 20분 동안 뇌에 포도당 공급을 못 해주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간하고 근육이에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변환시킨 후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단당으로 끊어서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서 우리 몸에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근육에 있는 포도당은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데 근육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이제 뇌와 어떤 신경에 필요한 포도당은 이제 간에서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공간에 한계가 있고, 또 이게 꽉 차게 되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했다가 간세포로 다시 저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간이 되죠. 그래서 간에 포도당을 많이 저장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치적으로 혈당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뇌가 에너지 공급을 이제 못 받게 돼서 이제 정신활동이나 판단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혈당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뇌에 있는 뉴런이 정기적으로 방전이 되면서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저혈당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신경과 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역시 식은땀 그리고 손떨림 무수히 많이 겪었고요. 이럴 때는 맥박도 같이 빨리 뛰면서 가슴도 뛰고 초조해지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얼굴도 약간 창백해지고 손 발끝도 막 저리는 느낌도 오고, 또 머리도 어지러워요. 이게 더 심해지면 짜증이 막 엄청나게 물려오고, 또 졸리고, 심할 때는 이렇게 손발이 잘 안 움직여지는 증상도 있고, 이렇게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런 증상들을 21년 동안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나 뇌에 손상이 진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뇌나 신경에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이 저혈당 증세를 정신병으로 오진을 많이 하기도 했대요. 당뇨병이 3,5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못했죠. 걸리면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었고요. 환자의 소변에 개미나 꿀벌이 이렇게 모여들면 이게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1년 캐나다 의사 벤팅 그리고 의대생 베스트가 인슐린을 발견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뇨병에 걸려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가 인슐린 발견 100주년이에요. 그 저혈당은 이제 인슐린 주사로 이제 당뇨병 치료가 시작되고 2년 뒤인 1924년 미국의 의사 해리스가 환자들한테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인슐린 과다증으로 저혈당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여가지고 이제 인슐린 용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제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분야를 연구하다가 인슐린이 몸에서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인슐린을 많이 주사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저혈당을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저혈당을 예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혈당이 왔을 때 빠른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간단합니다. 혈당기를 가지고 있으면 혈당을 체크해보고, 혈당기가 없다면 식은땀 그리고 손발 떨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요즘은 연속 혈당기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혈당이 온 것 같다 그러면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의식이 있다면 본인이 저혈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제 당분을 섭취하게 하면 돼요. 이때 당분은 이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게 좋겠죠. 보통은 우리가 뭐 탄산이나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도 좋긴 해요. 혈당을 올리는데 좋긴 한데 저희처럼 일형 당뇨인처럼 이제 자주 저혈당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탄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주스나 아니면 천연당, 자연에서 나오는 당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꿀물이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기관지에 좋은 생강, 도라지, 꿀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그 물을 놔뒀다가, 평소에는 안 먹죠. 너무 다니까. 근데 저혈당 나왔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정해진 양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으로 절대 먹을 걸 넣어서는 안 됩니다. 뭐 액체든 고체든 먹게 하게 되면 이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죠. 이렇게 구토가 나와서 기도를 막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보호자가 이렇게 착각해서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이제 저혈당이 심하게 와가지고 누워있는 채로 막 입에 침도 막 흐르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의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착각해서 입을 벌려서 이제 설탕물이나 뭐 사탕을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당분을 먹이고요. 음식을 먹은 후에는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편안한 상태로 혈당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 혈당이 안 오른다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이후에 고혈당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119로 전화를 하시고, 이때는 반드시 저혈당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저혈당 혼수에 빠진 이제 환자한테 가장 좋은 처치는 이제 정맥 내에 포도당을 직접 투여하거나 아니면 뭐 글루카곤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법적으로 정맥 주사가 가능한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나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당장.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주사 처치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을 구급차에 탑승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병원이 가깝다면 자가용이든 구급차든 병원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나는 절대 저혈당이 한 번도 안 오게 할 거야.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혈당이 안 오게끔 하고, 저혈당이 오더라도 빠른 대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게 저혈당이 한 번도 안 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고요. 저같이 인슐린 주사를 오래 맞고 당뇨가 걸린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이렇게 왔을 때 혈당을 올리는 교감신경 쪽,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분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교감 신경성 흥분 및 부신 수지를 통한 저혈당 반응 감소. 어렵죠? 뭐 영어로는 HAAF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이렇게 분비가 돼야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런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저혈당 발생하는 걸 몸에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제 더 심각한 저혈당에 빠지게 되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혈당에 노출되면 이제 저혈당 무감지증이 돼요. 저같이 1형 당뇨인이나 유병 생활이 길어진 2형 당뇨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당뇨인의 20% 정도가 이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사실 흔해요. 저혈당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듣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혈당도 우리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혈당에 될 수 있으면 빠지면 안 되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죠. 사실 저도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저혈당을 경험했겠어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빠른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저는 사실 교감신경계 반응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혈당 60, 70 정도가 돼도 이제 손발 떨림이나 식은땀은 잘 안 나거든요. 오래된 그 1형 당뇨인들이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울한 증상도 되게 많아졌고요. 막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조금씩 생기기도 해요. 저도 유병 생활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혈당이 자주 나와서 그런 건지 사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꾸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싶고,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생각도 나누고 위로도 얻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하면서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우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울증 약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더 고치기가 힘들다는 그런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석 혈당기가 이제 국내로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됐죠? 그 전에는 혈당 관리를 제가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혈당에 빠지는 횟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저혈당 무감지증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나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순 없잖아요. 몸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지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속 혈당계가 있으니까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시고 혈당관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도 검색하고 제 유튜브도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자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사실 좀 늦게 올라왔죠. 이번 주에 저희 회사도 조금 바빴고요.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셔가지고 시골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하는 21년차 1형 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